대만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은 결국은 점령당하겠지만 중국 팔이나 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혹은 중국이 어떤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힘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봐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한다? 전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해전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세계 최고의 공군은 1위는 미군, 2위는 미해군. 미해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항공모함은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드웨이 해전 뭐 진주만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항공모함끼리 전투하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대지 공격력을 싣고 이동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공격력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공격력을 갖추는 최적의 항모는 리미츠급이에요. 10만 톤이 넘어야 돼요. 뭐 5, 6만 톤급이면 10만 톤의 60%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만 톤급의 10분의 1도 저희가 안 나와요. 아. 보통 이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3분의 1은 작전, 3분의 1은 대기, 휴식, 3분의 1은 오버월, 정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6대에서 7대는 작전에 항상 투입이 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85년에 만들어진 발야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거, 그거 랴오닝 개조 스키점프 때, 요거 판박이로 찍어낸 게 이제 산동, 이제 푸제남이라고 8만 톤급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쉬운 전인데, 미국 항모운전은 노하우가 100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제럴드 포드급도 이제 최신의 함에 이 캐타펄트라고 비행기를 쏴주는 게 있어요. 잔뜩 무거운데 100m를 어떻게 이륙하겠습니까? 스키점프 때는 그건 없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바로 그 에몰스를 적용을 시켰어요. 포드급도 지금도 아직 다 문제를 해결 못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그럼 중국은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네요. 미국은 11개 전단이 있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건 2-3개 전단은 항상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해전에서 붙는다? 불가능하죠. 시간을 주면 따라오겠지만 몇십 년 걸려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만을 침공한다, 뭐 그건 시진핑의 꿈이죠. 꿈이죠.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이 해군력을 키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렇지 싶다.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드넓은 미국의 앞바다인 이 드넓은 태평양에 우리 중국 해군 굴기가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가 드넓은 태평양으로 나갈 이게 아니라 중국의 전략은 A2AD라는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Anti-Access Aerial Denial. 쉽게 말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예요. 너 오지 마. 이거지. 중국 영해에서 천해리까지 이렇게 선을 거놓고서 질문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지 마 제발 이거. 난 여기 들어오면 싫어해요. 네. 근데 미국은 난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항행의 자유적선이라고 매일 다니고 있죠. 근데 결정적 사건이 2016년에 터져요. 뭐냐면 2016년에 중국의 해군 함선 숫자가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죠. 물론 총톤 수 따지면 다른데 일단은 숫자에서는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뭘 하냐면 쟤네 저 천해리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하냐면 중국은 이거예요. 천해리면 키로수로 하면 1,800km 정도 돼요. 천해리 딱 와서 우리가 거놓은 데 들어오지? 그럼 우리는 1,000톤에 달하는 미사일들을 날릴 거예요. 보통 미사일 한 발에 500kg에서 한 1톤 실어요. 그럼 뭐예요? 2,000발의 대한 미사일을 날린다. 그럼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뭐예요? 아, 저 미사일 그렇다면 저 중국이 쏘는 대한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겠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했던 건 첫 번째 유령 함대, 무인 함대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에다가 굉장히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초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달아서 어떻게 이 천해리 밖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천해리 밖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와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중구비를 하는데 지금 미 해군은 공중구비의 상당수가 항공모함에서 뭐가 뜨는지 아세요? 무인기가 떠서 무인기가 공중구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떠서 공중구비를 하는 걸 중국이 보고서 굉장히 좌절한 거예요. 언제 따라가죠? 저게 공중구비를 저 망할 놈에게 공중구비를 하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뭐냐면 이 무인기가 공중구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무인기가 혼자 날아가서 굉장히 정교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자기네가 설정한 이 1000해리 안에 제발 절대 누구도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근데 미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영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대만에 지나가고 날 잡아봐라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일부러 이렇게 가니까 중국 잠수함이 추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들켰어요. 또 들키면 강제 부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 때릴 거야 그러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네. 가장 수모거든요. 네. 중국 잠수함 벌써 여러 번 그렇게 당해요. 네, 여러 번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캐타펄트라는 게 그러니까 항공모함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중무장하러 가려면 뒤에서 총알처럼 공주처럼 쏴줘야 돼요. 핑하고. 새총처럼 탁 그렇죠. 쏘여요. 그 다음에 착륙할 때는 착륙이 아니라 사실은 추락이에요. 쾅 하고 추락하면 잡는 게 이게 이제 어레스팅 와이어거든요. 근데 뭐 그물이나 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네. 잡아서 이제 이게 딱 근데 잡는 그걸 제랄드 포드급의 이 증기를 이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자기식 전기를 이용해서 썼거든요. 이 최신 기술이에요. 근데 세계 최고의 이 기술력을 가진 미국도 그 포드급에서 그 5차 교정하는데 2017년인가 취역했는데 실전 배치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걸 핵추진도 아닌 재래식 동력 8만 톤급에 중국은 적용했거든요. 이게 돌아가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함정 군함에 타봤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일반 상선 규격이더래요. 왜냐하면 전함은 데미지 컨트롤 여러 발을 맞아도 살아남아야 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상선보다 몇 배가 비싸요. 근데 일반 상선 규격으로 찍어내면 중국 막 찍어내거든요. 보통 초도함을 만들면 이 함정은 건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샤를르 드고람 같은 경우 프랑스 다 만들고 나서 항공모함을 쪼갰어요. 다시 붙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냥 초도함이 아니라 그냥 같이 동시에 찍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주력함이 295척인데 중국은 현재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거기다 더 늘려요. 거기다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진영이 공포를 느끼고 함정을 더 찍어내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고 살릴 수가 없죠. 1인당 8만 6천 불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니까 한국이 있거든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은 구축함 찍는데 한 6, 7년 걸려. 중국은 5, 6년 걸려. 근데 한국은 2년 걸려.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군력은 사실은 노하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이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다?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 시간을 뭐 무제한 주면 되겠죠. 그러나 미국도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상륙하려는 일개 사단도 중국은 상륙시킬 능력이 안 돼요.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정도는 아니다. 근데 세상 이름 또 모르죠. 모르죠. 세상 이름 모르죠. 네. 사실 중국이 선박을 만든 해군력을 증강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가는 초도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에 그 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오류나 이런 걸 다 잡고 난 다음에 양산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급 2척 무조건 만들어. 여기 문제가 있어? 그럼 넥스트급 또 2척 만들어. 문제가 있어? 넥스트급 또 2척에 만들어.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선박 제조 기술을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땐 빵점입니다. 근데 중국은 압축 성장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그 상륙작전 뭐 그런 거 대만 친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사작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상륙작전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49년에 한 번 그걸 상륙작전을 해본 이후에 상륙작전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49년에도 아주 처참하게 깨졌었거든요. 거기다가 대만은
상륙 작전이 어려워요. 노르망디도 인천 상륙 작전도 뭐 좀 과장해서 뭐 몇천 분의 1 확률이다 할 정도로 모든 상륙 작전은 어려워요. 네. 대만 동부는 산악 지역이고 그럼 대만 서부는 갯벌이거든요. 문제 수심이 낮아요. 갯벌이 장기간 갯벌이 이거는 상륙군이 학살당하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초수평선 작전이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호버크래프트나 강습 헬기로 오는데 네. 대만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한 미사일만 해도 촘촘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은 결국은 점령당하겠지만 아마 중국 팔이나 다리 하나는 자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별다른 피해가 없이 이걸 하는 거하고 내가 분명히 이기지만 내 눈 하나가 날아가고 팔 한짝에 잘라진다. 이러면은 다시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긴다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그 대한해협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할 만큼 우려할 부분은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나와서 서태평양 특히 한국과 가까운 이 세동반도와 서해 일대에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해군 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이게 과연 중국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 서해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일단 수심이 낮고 잠수함 활동이 제약돼 있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워요 지금 중국하고. 그러니까 서해를 분쟁 수역화하는 건 중국으로서 꼭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 서해가 분쟁 수역화하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서해 쪽에 미국 함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서해를 군사적으로 분쟁 수역화해서 그러면 결국 중국의 부담도 커지고 우리 해군의 대응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분쟁 수역화는 아마 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서해에다가 무슨 구조물 설치하고 자꾸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의 전형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우리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다가 무슨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 함정이 대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영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영해 분쟁을 경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필리핀하고도 겪고 베트남하고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의외로 주변에 친구가 적어요. 중국이 왜 문제냐? 찝쩍거리면 찝쩍거리는 나라들이 다 군비 증강합니다. 비행기를 사고 군함을 사고 지금 필리핀만 해도 정말 형편없는 군함 쓰다가 우리한테 신조함들 사가잖아요. 호세 리잘급이라는 네. 걸 사서 네. 그때 저거 왜 사냐고 자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지만 일방적인 승리라는 거 없고요. 모든 국제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네. 얻어맞으면 얻어맞은 대로 준비하고 또 때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의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중국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양쪽을 같이 증강을 하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중국은 향후 한 20년 안에 핵탄두의 숫자를 1,500발로 늘려고 하거든요. 이 1,500발이라는 수준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지금 박사님? 병력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병력 부대 배치들 보면 7, 80%는 지금 나토와 네. 러우 전쟁이 가 있고 나머지 20%는 중국과의 적결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대가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 유지 현대화에 매년 거의 1,000억 달러를 쓰기로 했어요. 네. 10년이면 1조 달러를 써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절대 빈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유지 관리에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바로 그 점. SLBM 전략 폭격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경쟁이 이거 끝났잖아요. 아까 저 샤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이 하는 방식은 경제적인 효율성은 꽝이거든요. 네. 공산당 독재를 무제한 쏟아붓는데 이건 다 자원 낭비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이대로 가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중국의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핵은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탄도탄 하나도 1년 유지하는데 일반 탄도탄 한 20억짜리 탄도탄 1년 유지하는데 한 발에 7억 원이 듭니다. 핵물질이 달려있는 이런 대규모 ICBM이나 이런 건 돈이 10배 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국으로서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혹은 중국이 어떤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힘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봐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적어도 식량과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 그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죠? 왜냐하면 네.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에너지 자급률이 86%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에너지원을 다 더한 거예요. 아 이거 다 더하면 86%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쟁하는데 수력으로 하나요? 탱크 가는데 태양광 패널 붙여서 가나?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석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지면은 못 가요. 바람이 멈추면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뭐 많은 전문가에 의하면 60%대도 힘들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걸 좀 대비해야 되고 어떤 걸 중점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걸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니 뭐 동맹이니 자주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냉전기와 같은 진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극화돼. 그렇죠. 그러나 진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동맹 사용 설명서 삼국지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왜냐? 제가 보기에 유비, 관우, 장비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지 모르는데 그냥 동네 건달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총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물론 이제 제갈공명도 있지만 바로 동맹 때문이에요. 오나라와의 동맹으로 이 조조 위나라를 적벽대전에서 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동맹을 배반하고 총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요. 미국의 전략, 우리 미래에. 그러니까 동맹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게 트럼프다. 첫 번째, 동맹 사용 설명서에 유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민군 파병. 인도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도 하고 인도는 K9 자주포를 쓰고 있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 원유 70%가 거기서 오거든요. 네. 거기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 핵이 없어도 10위의 경제력,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잖아요. 그건 글로벌 국가예요. 이제 북한 프리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형 세계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자꾸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제 우리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어가 돼서 한국의 국익이라는 전략적 동맹이냐 아니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이게 아니고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전략적 명확성을 가야 된다. 트럼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국익의 전략적 명확성이거든요. 얄미워도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과거에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시야를 세계를 넓혀야 되고 그리고 중동 사태 러우 전쟁은 누가 일방적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충분한 적정한 국방력과 글로벌 전략을 잘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좀 최우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과 핵심 목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주문해보고 싶은데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지수가 22에서 27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5년에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선언을 해서 OECD 10위권에 들어가고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 전성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에 시달리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절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럼 이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제는 연착륙하냐 경착륙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제 경쟁력 지수 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한데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R&D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인력, R&D, 그다음에 엔지니어, 과학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야, 전 이걸 생각했어요.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그 어느 나라가 이과 가서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간다고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딨나요? 이거는 완전히 그 과학기술 R&D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 나라가. 죽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 멸망의 징조입니다. 사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가 저는 이런 R&D 그다음에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과학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돈 갖고 다 해결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반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이에요. 여기에다 퍼부어야지. 지금 뭐 다른 거 무슨 전 이건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연착륙하기 위해선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굉장히 이런 절체절명에 위해서 우리나라가 할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을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처우도 훨씬 더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대외적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수들 가운데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 첨예해지고 전략은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강화 전략에도 더욱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핵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헤쳐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